할아버지, 저 버려진 기차역을 사야 해요. 거짓골을 쌍둥이 자매가 앞에 있던 노인에게 외쳤습니다. 그 노인은 갈 데가 없어서 버려진 기차역에 흘러든 사람이었습니다. 노인의 주머니에는 손녀 목숨값으로 받은 거액의 합의금 통장이 들어 있었어요. 쓰는 순간 손녀의 죽음을 인정하는 것 같아서 한 번도 꺼내지 못한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은 처음 보는 쌍둥이들의 말을 믿고 손녀 목숨값인 돈으로 이 쓸모없는 기차역을 샀습니다. 쌍둥이들은 왜 이 쓸모없는 기차역을 사야 한다고 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어느 한겨울이었습니다. 교도소 담장 아래 마른 풀이 바람에 쓸리고 있었어요. 하늘은 잿빛이었고 내쉬는 숨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63세의 박남수는 교도소의 무거운 철문을 밀고 바깥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수감된 지 3년 만이었어요. 햇살이 눈을 찔렀지만 남수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그 따가움이 반가웠거든요. 마중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남수는 강태진 가문에서 30년을 바친 운전기사였습니다. 새벽같이 차를 닦고 밤늦게까지 대기하고 도련님이라 불렀던 강태진의 온갖 심부름을 도맡아 했죠. 그런데 지금 손에는 뺑소니 정과자라는 꼬리표가 달린 출소 서류만 들려 있었습니다. 남수는 교도소 앞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 순간 3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강태진의 서재였어요. 발밑에는 붉은빛 카펫이 깔려 있었고 벽면 가득 꽂힌 양장본 책들 사이로 묵직한 가죽 소파가 놓여 있었습니다. 은은한 시가 냄새가 코끝을 찔렀죠. 강태진은 다리를 꼬고 앉아 위스키 잔을 천천히 흔들고 있었어요. 남수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딱딱한 카펫이 뼈를 눌렀지만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자네 손녀, 백혈병이지? 강태진의 목소리가 서재에 낮게 깔렸습니다. 남수의 어깨가 움찔했어요. 치료비 없어서 못하고 있다며. 내가 다 대줄게. 강태진이 위스키를 한 모금 삼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대신 지난주 내가 친 그 사고 있잖아. 자네가 자수해. 남수의 고개가 번쩍 들렸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지난주 새벽 강태진이 만취 상태로 행인을 치고 도주한 뺑소니 사건이었죠. 경찰이 아직 범인을 못 찾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자넨 늙었잖아. 몇 년 살다 나오면 돼. 손녀는 살 수 있고. 강태진이 피식 웃었어요. 코끝으로 내뱉는 그 웃음소리가 남수의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걱정 마. 자네가 들어가 있는 동안 손녀는 내가 돌봐줄게. 치료비도 생활비도 다 대줄 테니까. 손톱이 허벅지를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손녀 얼굴만 떠올랐거든요. 병실 침대에 누워 창백하게 웃던 그 아이. 남수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철창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약속은 3개월 만에 깨졌습니다. 면회실 유리병 너머로 강태진의 비서가 나타났어요. 남수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회장님께서 지원 중단하셨습니다. 이미 자백했으니 더 줄 필요 없다고 하셨어요. 비서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습니다. 마치 날씨를 알려주듯 담담했죠. 남수의 눈앞이 하얘졌어요. 약속이 다르잖아요. 남수가 유리벽을 두드렸습니다. 손바닥이 얼얼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비서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한 달 뒤 손녀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한 채 혼자서 눈을 감았다고 했어요. 남수는 면회실 바닥에 무릎이 꺾였습니다.
목구멍에서 짐승 같은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유리벽을 두 손으로 내리쳤습니다. 손바닥이 얼얼했지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 뒤로 남수는 매일 면회 신청서를 냈습니다. 손녀 병원비를 다시 대달라고 애원하는 편지를 수십 통 썼어요.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 달 뒤 면회실 철창 너머로 교도관이 종이 한 장을 밀어 넣었어요. 손녀가 눈을 감았다는 사망 통보서였습니다.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한 채 혼자서 떠났다고 적혀 있었어요. 남수는 그 종이를 쥔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목구멍에서 짐승 같은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장례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시립묘지에서 간소하게 치러졌다는 소식을 나중에야 전해 들었죠. 남수가 받은 것은 입막음용 합의금 통장 하나뿐이었습니다. 남수는 벤치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교도소 앞에 차가운 바람이 젖은 뺨을 때렸습니다. 서울에는 더 이상 머물 수 없었습니다. 정과자라는 낙인 때문에 아는 사람 누구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거든요. 남수는 쫓기듯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찬바람이 외투깃을 파고들었어요. 폐역으로 걸어가는 남수의 그림자가 길바닥에 길게 늘어졌습니다. 젊은 시절 손녀와 함께 기차를 타러 왔던 그 역. 지금은 아무도 찾지 않는 버려진 간이역이었습니다. 대합실 문을 열자 퀴퀴한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천장 구석에는 거미줄이 늘어져 있었고 깨진 유리창 사이로 찬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남수는 구석에 몸을 웅크렸어요. 세상에 아무 희망도 남지 않은 사람처럼요. 그때였습니다. 반대편 어둠 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쥐인가 싶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쥐가 아니었어요. 때가 묻은 옷을 입은 두 아이가 서로를 껴안고 웅크려 있었습니다. 14살쯤 되어 보이는 쌍둥이 자매였어요. 세 사람의 시선이 어둠 속에서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남수는 신경 쓸 정신이 아니었어요. 손녀 생각에 머릿속이 하였거든요. 남수는 고개를 돌려 다시 벽을 향해 웅크렸습니다. 그렇게 버림받은 자들이 한 지붕 아래 각자의 어둠 속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남수가 눈을 떴을 때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천천히 몸을 일으키자 등이 욱신거렸어요. 딱딱한 나무 바닥에서 밤을 보낸 대가였습니다. 희뿌연 새벽빛이 깨진 유리창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어요. 남수는 반대편 구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 그 아이들이 여전히 서로를 껴안은 채 잠들어 있었죠. 얼굴에 때가 묻어 있었고 마른 입술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남수는 시선을 거두었어요. 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것이라곤 불행뿐이었거든요. 가까이 오는 사람마다 그 불행에 물들 것 같았어요. 아이들이 깨기 전에 조용히 대합실 문을 밀고 나왔습니다. 바깥 공기가 뼈를 애는 듯 차가웠어요. 서리가 마른 풀 위에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고 멀리서 참새 소리가 들렸습니다. 폐역 앞 공터에 낡은 스쿠터 한 대가 서 있었어요. 스쿠터 뒤에는 보온통과 종이컵이 실린 간이 커피 좌판이 달려 있었죠. 스쿠터 옆에 남수와 비슷한 또래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파마머리에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었어요. 손에는 담배가 들려 있었죠. 황 마담이었습니다. 30년 전 남수가 서울로 올라가기 전까지 같은 동네에서 자란 동갑내기 친구였어요. 젊은 시절 읍내에서 다방을 했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지금은 스쿠터에 커피를 싣고 장터와 공사판을 떠도는 이동식 다방 마담이었습니다. 황 마담이 남수를 발견하고 눈이 커졌습니다. 담배를 든 손이 멈췄어요. 남수 아니야? 남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지나가려고 했어요. 야, 30년 만이잖아. 어딜 가? 황 마담이 불렀습니다.
남수의 발이 멈췄어요. 그새 완전 늙었네. 나도 늙긴 했지만 황 마담이 피식 웃었어요. 근데 그 눈빛은 안 변하더라. 순에 빠진 황소 눈. 남수는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거든요. 황 마담은 보온통에서 믹스커피를 종이컵에 따랐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남수에게 컵을 내밀었죠. 받어. 남수가 손을 저었습니다. 돈이 없어. 하지만 황 마담은 컵을 그의 손에 억지로 쥐어주었습니다. 누가 돈 달랬어. 그냥 먹어. 남수는 멍하니 종이컵을 내려다보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얼마 만의 온기였을까요? 남수가 한 모금 마시자 싸구려 믹스커피 특유의 달달하고 쓴 맛이 혀를 감쌌어요. 황 마담이 담배를 바닥에 비벼 끄며 말했습니다. 뉴스에서 봤어. 남수의 손이 멈췄어요. 도지사 후보 집안 뺑소니 사건. 운전기사가 자수했다고 하더만.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남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근데 이상하더라고. 황 마담이 팔짱을 끼며 남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동안 사고 한 번 안 낸 운전기사가 갑자기 음주 뺑소니라니. 그것도 하필 강태진이 도지사 출마하기 직전에. 남수의 눈시울이 떨렸어요. 손가락이 종이컵을 움켜쥐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다 알아. 내가 대신 뒤집어 썼다는 거. 황 마담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착한 놈이 바보 취급받는 세상이야. 충성 바쳐봤자 토사구팽이고. 남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대꾸할 말이 없었거든요. 황 마담의 잔소리가 계속됐습니다. 밟히면 꿈틀이라도 쳐야 덜 억울하게 살아. 가만히 당하고만 있으면 그게 순종인 줄 알고 더 밟아. 말투는 거칠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분노에 가까운 안타까움이었습니다. 남수는 다 식은 커피를 마지막까지 삼켰어요.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손녀를 살리기 위해 입을 다물었던 지난 3년이 떠올랐어요. 침묵이 가족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손녀만 살 수 있다면 감옥이든 정과자든 상관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손녀는 죽었습니다. 자신은 정과자가 되었고요. 진범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선거 유세를 다니고 있었어요. TV에서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드는 강태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참는 게 정말 옳은 길이었을까? 남수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황 마담이 스쿠터 시동을 걸었습니다. 장터 가봐야 해. 너도 밥은 먹고 다녀. 통통통 스쿠터 소리가 멀어져 갔어요. 남수는 빈 종이컵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다 구겨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폐역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고개를 돌리니 대합실 문이 삐걱 열리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그 쌍둥이 자매가 조심스럽게 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눈이 마주치자 아이들이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남수는 외면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갈라진 입술이 눈에 밟혔거든요. 며칠은 굶은 것 같았어요. 자신의 손녀도 저 나이 때가 있었습니다. 배고프다고 칭얼대면 라면이라도 끓여주던 시절이요. 남수는 한참을 서 있다가 주머니에서 구겨진 1,000원짜리 한 장을 꺼냈어요. 합의금 통장을 찾기 전 가지고 있던 마지막 돈이었습니다. 발걸음이 폐역 쪽으로 향했어요. 남수 자신도 왜 그러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손녀 생각에 가슴이 저렸을 뿐이었어요. 남수는 아이들에게 5만 원짜리를 건네고 돌아섰습니다. 편의점에서 뭐라도 사 먹으라는 말을 남기고요. 그게 끝이었어요. 더 이상 얽히면 안 됐습니다. 자신은 정과자였고
아이들은 보육원에서 도망쳐 나온 미성년자였어요. 함께 있으면 서로에게 해가 될 게 분명했습니다. 남수는 대합실 구석에 놓아둔 낡은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그때 밖에서 통통통 소리가 들렸습니다. 익숙한 스쿠터 소리였어요. 남수가 고개를 돌리자 황 마담이 폐역 마당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스쿠터 뒤 짐칸에는 비닐봉지가 잔뜩 실려 있었죠. 아직 안 갔어? 황 마담이 헬멧을 벗으며 물었어요. 남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대합실 안에서 아이들이 뛰어나오더니 황 마담에게 달려간 겁니다. 마담 할머니. 유아가 환하게 웃으며 외쳤어요. 유진도 뒤따라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황 마담 곁에 바짝 붙어 섰어요. 마치 오랜 가족처럼요. 남수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황 마담이 짐칸에서 비닐봉지 하나를 꺼내 아이들에게 건넸어요. 봉지 안에는 빵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모양이 좀 찌그러진 것들이었죠. 오늘 장터에서 안 팔린 거야. 못난이 빵이라고 싸게 넘기더라고. 황 마담이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고마워요. 유아가 봉지를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진도 조용히 인사했어요. 남수는 발걸음을 멈춘 채 서 있었습니다. 황 마담이 아이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도 꽤 친한 사이처럼 보였죠. 황 마담이 남수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뭘 그렇게 봐? 궁금해? 남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황 마담은 스쿠터에 기대앉으며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라이터를 켜며 말을 이었죠. 한 달쯤 전부터 알았어. 이 폐역에 애들이 숨어 산다는 거. 연기를 내뿜으며 황 마담이 아이들 쪽을 힐끗 봤어요. 신고하면 뿔뿔이 흩어질 게 뻔하잖아. 그래서 못 본 척하고 가끔 먹을 것만 챙겨줬어. 남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황 마담의 거친 말투 뒤에 숨은 따뜻함이 느껴졌거든요. 얘들 사연 들으면 너도 그냥 못 지나가. 황 마담이 담배를 한 모금 빨며 말했어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어요. 14살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침착한 말투였습니다. 부모님 얼굴은 몰라요. 태어나자마자 버려졌대요. 유아가 언니 옆에 바짝 붙어 섰어요. 유진이 동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얼마 전에 보육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랑 유아를 각각 다른 집으로 입양 보내겠대요. 남수의 눈썹이 움찔했어요. 따로? 유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14년을 붙어 살았는데 이제 와서 떨어지래요. 유아가 울면서 싫다고 했는데 소용없었어요. 유아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코끝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어요. 유진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동생의 손을 잡은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갈 데가 없어서 여기 숨어들었어요. 그게 한 달 전이에요. 남수는 가방을 든 손에서 힘이 빠지는 걸 느꼈어요. 14년을 함께한 자매를 억지로 떼어놓으려 했다니. 그게 어른들이 할 짓인가요? 황 마담이 담배를 바닥에 비벼 끄며 일어섰습니다. 나 장터 한 바퀴 더 돌아야 해. 저녁에 또 올게. 스쿠터 시동을 걸며 황 마담이 남수를 봤어요. 야, 너도 갈 데 없으면 여기 있어. 어차피 빈 건물이잖아. 통통통 스쿠터가 멀어져 갔습니다. 남수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가방을 든 손이 축 처지고 떠나려던 발걸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죠. 찬바람이 빈 공터를 쓸고 지나갔습니다. 남수는 결국 폐역에 남았어요. 대합실 한쪽 구석에 가방을 내려놓고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아이들은 반대편 구석에서 못난이 빵을 나눠 먹고 있었죠. 저녁이 되자 기온이 뚝 떨어졌어요. 깨진 유리창 틈으로 찬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서로를 껴안고 몸을 웅크렸어요. 그때 유진이 남수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저기요. 남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여기 가끔 무서운 사람들이 와요. 유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주변을 살피듯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양복 입은 남자들이요. 4번 창고 앞에서 서성이다 가요. 뭔가 찾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남수의 눈썹이 찌푸려졌어요. 4번 창고. 유진이 어둠 속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기 맨 끝에 있는 창고요. 어둠 속에 녹슨 철문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그 사람들이 버리고 간 거 주웠어요. 유진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구겨진 명함 한 장이었어요. 남수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희미한 달빛에 비쳐 글씨를 읽었어요. 강태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병실 침대에서 창백하게 웃던 그 아이. 할아버지 어딨냐고 울었다던 그 아이. 남수가 감옥에 있는 동안 혼자 죽어간 그 아이. 명함을 쥔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유진은 남수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자기 자리로 돌아갔어요. 남수는 명함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강태진이 왜 이 폐역에 사람을 보냈을까요? 4번 창고에 뭐가 있길래 서성이는 걸까요? 남수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고 벽에 등을 기댔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녹슨 철문이 자꾸 눈에 밟혔거든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세 사람은 대합실 양쪽 구석에서 각자 웅크려 잠들었어요. 말은 거의 나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밤이 덜 무섭게 느껴졌어요. 같은 지붕 아래 숨소리가 들린다는 것만으로 어둠이 조금 물러난 것 같았습니다. 남수는 잠들기 전 명함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어요. 구겨진 종이 위에 찍힌 이름. 강태진. 저 창고 안에 뭐가 있는 걸까요? 남수의 눈이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남수와 아이들 사이의 거리는 여전했어요. 같은 대합실에서 잠을 잤지만 말은 거의 나누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진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남수가 잠든 사이 유진은 몇 번이나 그의 낡은 가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명함을 건넸을 때 할아버지 얼굴이 돌처럼 굳었던 것을 유진은 잊지 않았죠. 이 할아버지는 뭔가 숨기고 있어. 그날 밤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한파가 몰아치더니 깨진 유리창 사이로 칼바람이 들이쳤습니다. 대합실 바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그때 신음소리가 들려 고개를 돌리니 유아가 몸을 뒤틀며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유아의 이마에 손을 얹자 불덩이처럼 뜨거웠어요. 언니, 머리가 아파. 유아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약을 살 돈도 병원에 데려갈 방법도 없었어요. 유진이 유아를 껴안고 울기 시작하자 그 울음소리에 남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유아의 창백한 얼굴이 달빛에 비쳤어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할아버지 어딨냐고 울었다던 손녀가 눈앞에 유아와 겹쳐 보였거든요. 비켜. 남수가 유아를 번쩍 들어 등에 업었습니다. 갈비뼈가 등에 고스란히 느껴질 만큼 아이의 몸이 가벼웠어요. 병원 가자. 읍내 병원까지 4km를 남수는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뒤따라 뛰는 유진이 울먹이며 물었어요. 할아버지, 유아 죽는 거 아니에요? 숨이 가빠지고 무릎이 꺾이려 했지만 남수는 이를 악물고 내뱉었습니다. 죽게 안 놔둬.
등에서 전해지는 유아의 열기가 온몸으로 번졌어요.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남수는 거의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고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톡 쏘았어요. 의료진이 유아를 데려간 뒤 접수대 직원이 말했습니다. 보호자분은 접수부터 해주세요. 남수가 품속을 뒤지자 손가락 끝에 차가운 통장이 닿았어요. 손이 멈췄습니다. 합의금 통장이었거든요. 손녀의 목숨값으로 받은 돈, 한 번도 쓰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돈이었어요. 이 돈에 손 떼는 순간 서연이 죽음을 인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통장을 쥔 손가락이 파르르 떨렸어요. 눈앞이 흐려지면서 면회실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유리병 너머로 비서가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했죠. 회장님께서 지원 중단하셨습니다. 이미 자백했으니 더 줄 필요 없다고요. 남수가 유리벽을 두드렸지만 비서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한 달 뒤 손녀가 혼자 눈을 감았습니다. 서연아, 미안하다. 남수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통장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빠졌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때 유진이 바짓가랑이를 잡아당기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아버지, 유아가 아파요. 그 한마디에 남수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카드를 뽑아 접수대에 내밀었어요. 이걸로 해주세요. 삐 결제음이 울리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비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응급 진료비 몇십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통장에는 아직 큰 돈이 남아 있었지만 남수는 다시는 이 돈에 손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손녀를 지키려고 감옥까지 갔는데 결국 지키지 못한 돈이었어요. 그 돈이 다른 아이를 살리는데 쓰이고 있었죠. 그 순간 남수의 품에서 뭔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유진이 얼른 주워보니 병원 침대에 누워 웃고 있는 여자아이 사진이었어요.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아, 할아버지가 꼭 낫게 해줄게. 2024년 3월. 이리다오. 남수가 낮게 말하며 손을 내밀었어요. 유진이 사진을 건네자 떨리는 손으로 받아 품에 넣었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지만 고개를 돌려 감추었어요. 1시간쯤 지나 의사가 나왔습니다. 열이 많이 높았는데 지금은 안정됐어요. 그 말에 남수의 팽팽하게 굳어있던 어깨가 축 처졌어요. 새벽에 4km를 달려온 다리에서 한꺼번에 힘이 빠지면서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유진이 남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14년을 살면서 처음 해보는 말이었어요. 남수는 아무 대꾸도 못한 채 유진의 머리를 어색하게 쓰다듬었습니다. 유아가 병실에서 잠든 뒤 남수와 유진은 복도 의자에 나란히 앉았어요. 창밖으로 어둠이 조금씩 물러나고 있었습니다. 남수가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더니 금방 잠이 들었어요. 4km를 달린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나 봅니다. 유진은 잠들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가방 지퍼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 틈으로 종이 뭉치가 보여 유진은 망설이다 살금살금 손을 뻗었어요. 낡은 신문 기사 스크랩이었습니다. 도지사 후보 강태진 측 뺑소니, 사망사고, 운전기사 자수. 기사 속 사진에는 손이 묶인 채 연행되는 남자가 있었어요. 분명히 이 할아버지였습니다. 유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명함에 적혀 있던 이름 강태진, 그리고 이 신문 기사. 조각들이 아직 맞춰지지 않았지만 이 할아버지에게 큰 사연이 있다는 건 확실했습니다. 유진은 기사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다시 넣었어요. 다음 날 유아가 퇴원했습니다. 폐역으로 돌아가는 길, 남수가 유아를 다시 등에 업고 걸었어요. 유아가 잠꼬대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따뜻해. 유진은 그 소리를 듣고 목이 메었어요.
14년 동안 아무도 둘을 업어준 적 없었거든요. 유진은 남수의 구부정한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사이로 땀이 배어 있었어요. 이 할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유진은 아직 답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새벽에 아이를 업고 4km를 달린 이 등만큼은 믿을 수 있었어요. 병원에서 돌아온 후 폐역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유아가 먼저 변했어요. 언제부턴가 남수를 할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배고파요. 할아버지, 추워요. 남수는 그 호칭이 어색했지만 싫지 않았어요. 손녀를 잃은 뒤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소리였거든요. 유진은 여전히 말이 적었지만 남수 곁에 자주 머물렀습니다. 세 사람은 대합실 한쪽에 나란히 누워 잠들었죠. 버려진 자들끼리의 조심스러운 연대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어느 날 오후 검은 승합차 2대가 폐역 앞에 멈춰 섰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측량 장비를 들고 내려 폐역 주변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줄자를 들이댔어요. 뭐 하는 사람들이요? 남수가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 남자가 명함 한 장을 던지듯 내밀고는 차에 올라타 사라졌어요. 강태진. 그 이름이 또 적혀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이번에는 험상궂은 용역 깡패들이 나타났습니다. 야, 노인네. 일주일 안에 여기서 꺼져. 안 그러면 중장비로 밀어버린다. 깡패들이 폐역 주변을 어슬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놈들은 유독 4번 창고 앞에서 오래 서성이며 자물쇠를 흔들어 보고 문틈을 살폈습니다. 유진이 대합실 창문 너머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깡패 둘이 작은 소리로 주고받았습니다. 우리도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니까. 그냥 부숴버리면 안 돼? 안 돼. 안에 뭔지 확인하기 전까진 건드리면 안 된대. 깡패들이 떠난 후 유아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언니, 우리 어디로 가? 여기서 쫓겨나면 어떡해? 남수가 유아를 품에 안고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남수의 표정도 어두웠어요. 폐역이 철거되면 갈 곳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이었어요. 남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합의금 통장을 꺼내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돈이면 아이들을 데리고 멀리 도망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평생 도망만 치는 삶이었습니다. 강태진의 그림자를 피해 숨어 다니다 죽는 삶. 남수가 한숨을 내쉬자 그 소리가 어둠 속에서 길게 퍼졌어요. 그때였습니다. 인기척이 느껴져서 고개를 돌리니 유진이 손에 뭔가를 들고 살금살금 다가오고 있었어요. 녹슨 열쇠 묶음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요. 한 달 전에 영무실 서랍에서 찾았어요. 열쇠가 10개 넘게 달린 묶음이었어요. 오늘 보니까 그 나쁜 사람들이 4번 창고 앞에서 열쇠 없이 문만 흔들다 갔거든요. 이 중에 4번 창고 열쇠가 있을 것 같아요. 남수의 눈빛이 바뀌었죠. 저 창고에 뭐가 있길래 저렇게 집착하는 걸까? 유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신문 기사 봤어요. 할아버지가 억울하게 감옥에 간 거 알아요. 남수의 어깨가 굳었어요. 그 나쁜 아저씨가 보낸 거잖아요. 저 사람들. 명함에도 그 아저씨 이름 적혀 있었고요. 유진이 말을 이었어요. 근데 저 사람들이 4번 창고만 자꾸 기웃거리잖아요. 안에 뭐가 있는지 자기들도 모른다면서요. 남수가 유진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면 혹시 그 아저씨한테 안 좋은 게 들어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렇게 찾는 거 아니에요? 남수는 열쇠 묶음을 받아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14살 아이의 추론이었지만 논리가 있었어요. 강태진이 저토록 집착한다면 분명 이유가 있을 터였습니다.
지금 당장 창고를 열어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안 돼. 놈들이 수시로 들이닥치잖아. 열쇠 들고 창고 앞에서 딱 걸리는 순간 모든 게 끝이야. 그럼 어떡해요? 기다려야지. 놈들의 감시가 느슨해질 때까지. 그리고 이 땅을 법적으로 지킬 방법을 먼저 찾아야 해. 남수가 열쇠 묶음을 유진에게 돌려주었어요. 이건 내가 잘 숨겨둬. 유진이 열쇠 묶음을 받아 두 손으로 꼭 쥐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눈빛에는 14살답지 않은 단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새벽녘이 다가오자 남수가 잠든 아이들을 바라보았어요. 유아는 이불을 끌어안고 웅크려 있었고 유진은 열쇠 묶음을 품에 안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이 아이들의 유일한 보금자리를 지켜야 했어요. 그리고 저 창고 안에 있을지도 모르는 진실도. 남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도망치는 대신 싸우기로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어요. 이틀 후 새벽 굉음이 폐역을 뒤흔들었습니다. 대합실 창문이 덜덜 떨렸어요. 먼지가 천장에서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남수가 눈을 떴어요. 창밖으로 굴삭기에 거대한 집게팔이 보였습니다. 기습이었죠. 유아가 잠결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언니 무서워. 유아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울음이 터졌습니다. 유진이 재빨리 유아를 껴안았어요. 품속 열쇠 묶음이 떠올랐습니다. 깡패들 눈에 띄면 안 됐어요. 유진은 바닥 틈새에 열쇠를 밀어 넣었습니다. 쾅! 대합실 문이 발로 걷어차이며 열렸습니다. 사내 대여섯 명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두목이 대합실을 둘러보다가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당장 안 나가? 건물째 밀어버린다. 두목의 고함이 좁은 공간에 울렸습니다. 남수가 벌떡 일어나 아이들을 등 뒤로 밀었어요. 여긴 니들 땅이 아니야. 남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두목이 콧방귀를 뀌더니 남수의 멱살을 움켜쥐고 밀쳐냈어요. 퍽! 남수의 등이 벤치에 부딪혔습니다. 숨이 턱 막혔어요. 할아버지! 유아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남수는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나 아이들 앞에 섰어요. 두목이 피식 웃으며 주먹을 들어 올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빵, 빵. 스쿠터 경적이 새벽 공기를 찢었습니다. 황 마담이었어요. 스쿠터에서 뛰어내린 황 마담이 보온통을 움켜쥐었습니다. 이놈들이 새벽부터 뭔 짓이야. 황 마담의 고함이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뚜껑을 열자 뜨거운 김이 올라왔어요. 황 마담이 커피를 사방에 뿌렸습니다. 으악, 뜨거워. 깡패들이 비명을 지르며 물러났습니다. 두목이 달려들자 황 마담이 빈 보온통을 휘둘렀어요. 퍽! 두목이 팔을 움켜쥐며 비틀거렸습니다. 남수가 그 틈에 아이들을 안쪽으로 밀어 넣었어요. 거기 있어. 나오지 마. 남수가 낮게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어. 곧 온다. 황 마담이 소리치자 깡패들이 움찔하며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두목이 이를 갈며 물러섰어요. 오늘은 봐준다. 다음엔 확실히 밀어버릴 테니까. 두목이 으르렁거렸습니다. 깡패들이 물러나다가 두목이 4번 창고 쪽을 힐끗 보았어요. 부하가 자물쇠를 흔들어 봤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두목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봤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허리를 숙이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목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부하들에게 손짓하며 말했어요. 당분간 직접 손대지 마. 선거 전이라 시끄러우면 안 된대. 깡패들이 떠났습니다. 하지만 폐역 앞에 검은 승합차가 멈춰섰어요. 감시는 계속되고 있었죠. 세 사람이 대합실에 주저앉았습니다.
유아가 남수의 팔을 붙잡고 있었어요. 유진도 반대쪽 팔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다 갔어. 남수가 낮게 말했습니다. 유진이 바닥 틈새에서 열쇠를 꺼내 다시 품에 넣었어요. 다행히 들키지 않았습니다. 황 마담이 빈 보온통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어. 황 마담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남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검은 승합차가 도로에 떡하니 세워져 있었죠. 저 감시가 느슨해질 때 창고를 열 수 있어. 남수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마담, 부탁 하나만 할게. 이 땅이 누구 건지 알아볼 수 있어? 남수가 물었어요. 황 마담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왜? 놈들이 저렇게 밀어붙이는 건 뭔가 급하다는 뜻이야. 법적으로 약점이 있을 거야. 남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황 마담이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읍사무소 가서 알아볼게. 근데 조심해. 스쿠터가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졌어요. 유아가 남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쫓겨나는 거예요? 유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수가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아니, 할아버지가 지킬 거야. 남수가 유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도로 위 검은 승합차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폭력은 멈췄지만 감시는 계속됐습니다. 검은 승합차가 폐역 앞에 하루 종일 서 있었습니다. 4번 창고 쪽으로 가면 차 안에서 누군가 지켜보는 게 느껴졌죠. 함부로 창고에 접근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습니다. 잠시 숨 돌릴 틈이 생긴 거였죠. 다음 날 아침, 남수는 일찍 읍내로 나갔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기 위해서였어요. 합의금 일부를 털어 유능하다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불법 철거 시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의뢰했죠. 남수가 없는 동안 황 마담이 폐역을 지켰습니다. 아이들 곁에 스쿠터를 세워두고 앉아 있었어요. 혹시 모를 깡패들의 제습격에 대비한 거였죠. 유진은 황 마담 옆에 앉아 열쇠 묶음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게 뭐야? 황 마담이 열쇠 묶음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진이 얼른 열쇠 묶음을 품속에 넣었습니다.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었거든요. 황 마담이 한숨을 쉬며 폐역을 둘러보았어요. 이 폐역 주인이 미국으로 이민 간다고 했대. 급하게 내놨는데 아무도 안 산다더라. 유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중개사 아저씨가 소유주 도장까지 맡아놓고 기다리는데 연락이 없다나 봐. 시골 땅에 폐역까지 딸려 있으니 누가 사겠어. 황 마담이 혀를 찼어요. 유진은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당장은 쓸데없는 정보였지만 머릿속 어딘가에 넣어두었어요. 저녁 무렵 남수가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됐어? 황 마담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겠다고 했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희망이 있대. 남수가 대답하자 아이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유아가 남수에게 달려와 팔을 붙잡았어요. 할아버지, 그러면 우리 안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 할아버지가 지킬 거야. 남수가 유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황 마담이 스쿠터 짐칸에서 낡은 버너와 냄비를 꺼냈습니다. 장터에서 팔다 남은 재료로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보글보글 끓는 소리와 구수한 냄새가 대합실을 채웠습니다. 애들 굶기면 내가 신고해버린다. 황 마담이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남수의 주름진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네 사람이 둥글게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찌개 하나를 두고 머리를 맞댔어요. 맛있어요.
유아가 국물을 후후 불며 말했습니다. 그때 유진이 슬그머니 자신의 햄 반찬을 남수의 숟가락 위에 올려놓았어요. 남수가 그걸 다시 유진의 그릇에 돌려놓자 유진이 또 올렸습니다. 남수가 다시 돌려놓았지만 유진은 또 올렸어요. 유아가 그 모습을 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황 마담도 피식 웃었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며칠 전만 해도 서로 이름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따뜻한 국물을 나눠 먹으며 같은 지붕 아래 앉아 있었죠. 남수는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싸구려 재료로 끓인 찌개였지만 이상하게 목이 메었어요. 손녀를 잃고 감옥에서 나온 뒤로 누군가와 밥상을 마주한 적이 없었습니다. 밥을 먹은 후 남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4번 창고가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저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아직 몰랐어요. 하지만 반드시 알아낼 거였습니다. 지금은 법적으로 땅을 지키는 것이 먼저였어요. 놈들의 감시가 느슨해지는 그 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유아가 남수의 옆에 와서 앉더니 할아버지 손을 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곧 잠이 들었어요. 유진도 반대쪽에 앉아 기대어 잠들었습니다. 남수는 두 아이를 양쪽에 안은 채 밤을 지새웠습니다. 창밖으로 검은 승합차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놈들은 아직 저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어요. 양쪽 팔에 전해지는 아이들의 온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지켜야 할 것이 생긴 밤이었어요. 감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검은 승합차가 매일 폐역 앞에 섰어요. 놈들은 직접 손을 대진 않았지만 압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측량하는 척 창고 주변을 서성이고 밤에는 차 안에서 폐역을 지켜보았어요. 특히 4번 창고를 집요하게 맴돌았습니다. 자물쇠를 흔들어 보고 문틈을 살피기도 했지만 특수 자물쇠라 쉽게 열리지 않았어요. 남수와 아이들은 가만히 당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유진과 유아는 폐역 구석구석에 버려진 고철을 모았습니다. 녹슨 깡통, 삐걱거리는 판자, 끊어진 철사까지 쓸만한 것은 다 모았어요. 기계 조립에 재능이 있던 자매는 기상천외한 경보장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대합실 문에 깡통줄을 연결하고 창고 앞 바닥에 삐걱거리는 판자를 깔았어요. 누가 접근하면 바로 알 수 있게 한 거였죠.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삐걱 소리가 대합실까지 들렸습니다. 남수가 손전등을 들고 나가자 놈은 황급히 차로 돌아갔어요. 경보장치가 효과를 본 거였습니다. 할아버지, 걸렸어요. 유아가 두 손을 모아 작게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유진도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어요. 황 마담도 힘을 보탰습니다. 스쿠터를 타고 동네 장터와 면사무소 앞을 돌아다니며 깡패들의 행패를 소문냈어요. 도지사 후보네 사람들이 폐역에서 난동을 부린다고 떠들고 다녔죠. 그 폐역에서 노인하고 애들 쫓아내려고 난리래. 도지사 후보 사람들이 장터 상인 둘이 수군거리자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깡패들은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선거 전이라 더욱 조심해야 했죠. 그러나 놈들은 4번 창고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수는 감시가 느슨해지지 않는 것을 느꼈습니다. 창고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위험했어요. 열쇠를 가진 것이 들키면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모두가 잠든 후였습니다. 유진이 몰래 열쇠 묶음을 꺼냈습니다. 달빛이 스며드는 창가에서 10개가 넘는 녹슨 열쇠들을 하나씩 살폈어요. 대부분 작은 열쇠였습니다. 창고 자물쇠에 맞을 만한 큰 열쇠는 3개뿐이었어요. 유진은 그 3개를 묶음에서 분리해 1000조각에 싸서 따로 숨겼습니다. 바닥 판자 틈새 깊숙한 곳에 밀어 넣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유진이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남수에게 다가갔습니다. 4번 창고 열쇠로 보이는 것 3개를 따로 숨겨뒀어요. 남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다. 남수가 유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어요. 하지만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근데 아직 때가 아니야. 가처분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해. 남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검은 승합차가 여전히 폐역 앞에 서 있었습니다. 놈들 감시가 느슨해지는 순간 그때 창고를 열 수 있어. 남수가 유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진지한 눈빛이었습니다. 만약 나쁜 놈들이 다시 오면 열쇠 들고 무조건 도망쳐라. 남수가 유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나 걱정하지 말고 너희만 빠져. 유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그러면 할아버지는요? 유진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남수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진 괜찮아. 너희가 열쇠만 지켜주면 그걸로 됐어. 남수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무언가를 단단히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닥 틈새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열쇠는 안전했어요. 깡패들과의 신경전은 계속됐어요. 팽팽한 긴장 속에서도 폐역에는 웃음이 있었습니다. 경보장치가 울릴 때마다 놈들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며 아이들이 웃었어요. 남수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는 법을 기억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깡패들은 폐역보다 4번 창고에 훨씬 집착했어요. 낮에도 밤에도 창고 주변만 맴돌았습니다. 마치 그 안에 뭔가 대단한 게 있다는 듯이 말이에요. 대체 4번 창고 안에 뭐가 있길래 저렇게 집착하는 걸까요? 남수는 그 의문을 품은 채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창고의 비밀은 아직 풀리지 않았지만 먼저 반가운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변호사가 약속대로 움직였어요. 불법 철거 시도에 대한 증거를 모아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황 마담이 스마트폰으로 몰래 찍어둔 깡패들의 행패 영상이 결정적인 증거가 됐죠. 일주일 후 법원이 임시 접근 금지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깡패들의 발이 묶이고 검은 승합차도 사라졌어요. 남수와 아이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검은 세단 한 대가 폐역 앞 자갈밭에 멈춰 섰어요. 깡패들이 아니었습니다. 양복 입은 경호원들이 먼저 내리고 그 뒤로 한 남자가 천천히 내렸어요. 회색 캐시미어 코트에 광이 나는 구두를 신은 남자였습니다. 강태진이었죠. 남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요.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릎 꿇고 빌던 날, 손녀의 장례식장, 차가운 감옥 바닥. 3년 전의 기억들이 머릿속을 짓눌렀어요. 강태진이 폐역을 천천히 둘러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마치 오래된 물건을 품평하듯 허물어진 지붕과 깨진 유리창을 천천히 훑쳤어요. 3년 만이군. 아직도 이런 데서 살고 있었나? 감정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남수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내려갔어요. 3년 전에도 그랬거든요. 이 남자 앞에서는 늘 말문이 막혔습니다. 강태진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구두굽이 자갈을 밟는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남수 앞에 서더니 얼굴을 들이밀며 낮게 속삭였어요. 가처분 받았다며, 변호사까지 썼다며. 한숨을 쉬듯 말을 이었습니다. 법이 뭔 소용이야. 법원장도 나한테 인사하러 오는데.
남수의 눈이 떨렸어요. 입술을 깨물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태진이 양복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한 발짝 더 다가왔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 내가 손 놓으니까 그냥 죽었잖아. 남수의 다리에서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꺾이려는 걸 간신히 버텼어요. 이를 악물자 입안에 피 맛이 번졌습니다. 자네 손녀 죽기 전에 뭐라고 했는지 알아? 강태진이 남수의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할아버지 어딨냐고 울었대. 근데 자넨 감옥에 있었지. 비수가 가슴 한가운데 깊이 박힌 것 같았습니다. 남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가 서연이를 죽였어. 갈라진 목소리가 자갈밭 위로 떨어졌습니다. 강태진은 대꾸하지 않았어요. 입꼬리만 한쪽으로 올린 채 남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치 발밑에 깔린 돌멩이를 보는 눈이었죠. 남수의 무릎이 꺾이며 땅에 손을 짚었어요. 손바닥에 자갈이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또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이 인간 앞에서 또. 유진과 유아가 대합실 안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태진이 아이들을 힐끗 보더니 고개를 가볍게 기울였어요. 저것들도 고아들이지. 자네한테 붙으면 불행해져. 남수는 대답하지 못한 채 손가락으로 흙을 움켜쥐었습니다. 강태진이 코트 옷깃을 세우며 말했어요. 3일 줄게. 3일 안에 여기서 꺼져.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습니다. 안 그러면 자네도 저 애들도 어떻게 될지 몰라. 강태진이 돌아서서 세단에 올라탔어요. 차가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진 뒤에도 남수는 한참 동안 땅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자갈밭에서 올라오는 한기가 배 아래로 스며들었어요. 할아버지. 유진이 달려나오고 유아도 뒤따라 뛰어와 남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남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젖어 있었지만 눈동자가 달랐습니다. 아까와 같은 눈이 아니었어요. 손바닥에 박힌 자갈 자국을 내려다보며 남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 반드시 갚아주겠다. 주먹을 쥐자 손바닥에 자갈 자국이 쓰라렸어요. 그 통증이 오히려 머리를 맑게 했습니다. 황 마담이 스쿠터를 타고 도착해서 남수의 상태를 보더니 다급하게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대체 누가 온 거야? 유진이 아직 떨림이 가시지 않은 손으로 남수의 팔을 붙잡은 채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그 양복 입은 남자요. 직접 왔어요. 유진이 고개를 숙인 채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황 마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 인간이 직접? 이를 악물며 남수 옆에 쪼그려 앉아 등을 두드렸어요. 네 사람은 부서진 대합실에서 아무 말 없이 해가 질 때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강태진이 남기고 간 치욕이 공기처럼 무겁게 내려앉아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밤이 깊어지자 유진이 남수에게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이제 창고를 열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감시도 사라졌잖아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남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 아침 해가 뜨면 열어보자. 유진의 눈이 빛났습니다. 바닥 판자 틈새에 숨겨둔 열쇠 3개가 드디어 쓸 때가 온 거였죠. 그날 밤 남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강태진의 말이 쉼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할아버지 어딨냐고 울었대. 남수는 이를 악물고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도록 주먹을 쥐었습니다. 오늘의 수치를 절대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강태진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도지사 선거를 3일 앞두고 있었어요. 4번 창고 안에 무엇이 있는지 확실히 모르지만 혹시 모를 위험을 남겨둘 수 없었습니다. 가처분 따위 무시하라는 명령이 깡패 두목에게 떨어졌어요.
밤의 어둠 속에서 검은 승합차 여러 대가 폐역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 굉음이 폐역을 뒤흔들었습니다. 유진은 잠에서 벌떡 깼습니다. 바닥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밖에서는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리고 있었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품속에 열쇠 3개를 움켜쥐었어요. 내일 아침이면 창고를 열 수 있다는 기대감에 안고 잠들었던 열쇠였습니다. 쾅! 대합실 문이 박살났습니다. 검은 승합차 4대가 폐역 마당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둠을 찢었어요. 가처분 따위 무시한 기습이었습니다. 깡패들만이 아니었어요. 강태진이 매수한 경찰들까지 함께였습니다. 손에는 강제 철거 영장이 들려 있었어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수십 명이 쏟아져 나왔어요. 남수가 벌떡 일어나 아이들을 등 뒤로 숨겼습니다. 물러서. 남수가 2 팔을 벌리며 외쳤습니다. 하지만 중과부적이었어요. 깡패들이 비웃으며 에워쌌습니다. 깡패 두목이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남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이게 뭔지 알아? 두목이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늙은이 전과 기록이야. 두목이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 뺑소니 사망사고, 음주운전 치사, 유아가 움찔했습니다. 유진의 눈이 커졌어요. 이 늙은이가 사람 쳐 죽인 살인마야. 두목이 손가락으로 남수를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유아가 충격에 질려 굳어버렸어요. 유진도 흔들렸습니다. 신문 기사로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듣는 것은 달랐어요. 남수가 입을 열려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설명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깡패들이 먼저 달려들었습니다. 입 닥쳐. 깡패 하나가 남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남수가 거칠게 내동댕이 쳐졌어요. 등이 바닥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남수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깡패들이 에워싸며 위협했어요. 남수가 몸을 웅크리며 신음했습니다. 할아버지. 유아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달려가려 했지만 유진이 붙잡았어요. 깡패들 일부가 4번 창고로 향했습니다. 쇠파이프를 들고 자물쇠를 부수려 했어요. 쇠소리가 새벽 공기를 찢었습니다. 유진은 품속의 열쇠를 느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들키면 안 됐습니다. 열쇠를 빼앗기면 모든 게 끝이었어요. 남수가 깡패들에게 짓밟히면서도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일그러진 얼굴로 눈을 마주쳤어요.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뛰어라. 열쇠 들고 도망쳐라. 그때 할아버지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나쁜 놈들이 오면 열쇠 들고 무조건 도망치라던 말. 나 걱정하지 말고 너희만 빠지라던 말.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싫어요. 할아버지 두고 못 가요. 하지만 남수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가라고, 어서 가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유진의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유아의 손을 잡고 대합실 뒤쪽 창문으로 뛰쳐나갔어요. 언니, 할아버지. 유아가 울부짖었습니다. 유진도 울고 있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깡패들은 비웃으며 쫓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겁먹은 애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중요한 건 창고였죠. 빗속으로 달아나는 유진의 품에는 열쇠가 안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시킨 대로 했어요. 하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발걸음을 뗄 때마다 남수의 신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언니, 할아버지 두고 가면 안 돼. 유아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유진이 유아의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나도 싫어. 나도 돌아가고 싶어.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그랬잖아.
열쇠만 지키면 된다고. 우리가 열쇠 지켜야 할아버지 도울 수 있어. 유진은 자신에게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두 아이는 울면서 달렸습니다. 14년 만에 처음으로 곁에 있고 싶은 어른이었어요. 처음으로 가족 같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두고 도망치는 밤이었어요. 폐역에서는 남수의 신음소리와 깡패들의 고함이 빗소리에 섞여 들렸습니다. 아이들이 사라지자 남수는 완전히 혼자가 됐습니다. 막아줄 사람도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깡패들이 에워싼 채 위협을 계속했어요. 남수는 몸을 웅크린 채 버텼습니다. 아이들이 도망친 방향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어요. 잘 도망쳤을 거야. 열쇠를 지켰을 거야. 그 생각만으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멀리서 스쿠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황 마담이었어요. 폐역 앞까지 달려오다 승합차에 길이 막혔습니다. 이 나쁜 놈들아, 경찰 부른다. 황 마담이 스쿠터에서 내리며 소리쳤습니다. 깡패 몇 명이 달려가 스쿠터를 밀쳐버렸어요. 황 마담이 길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스쿠터가 넘어지며 짐칸이 부서졌습니다. 마담, 남수가 외쳤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황 마담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깡패들은 대합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유리창을 박살내고 아이들의 살림살이를 모조리 짓밟았어요. 유진이 만든 경보장치도 유아가 아끼던 낡은 인형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남수는 흐려지는 시야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어요. 깡패들이 4번 창고로 향했습니다. 쇠파이프로 자물쇠를 내리쳤어요. 하지만 특수 자물쇠는 쉽게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시간 없어. 새벽 안에 끝내야 해. 두목이 짜증을 내며 소리쳤습니다. 됐어. 내일 중장비로 창고째 밀어버려. 안에 뭐가 있든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야. 두목이 쇠파이프를 내던지며 말했습니다. 깡패들이 웃으며 승합차로 돌아갔어요. 차들이 하나씩 떠났습니다. 엔진 소리가 멀어지고 폐역에는 정적만 남았습니다.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남수는 진흙바닥에 쓰러진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렸어요. 숨을 쉴 때마다 갈비뼈가 아팠습니다. 황 마담이 기어서 다가왔습니다. 남수 씨, 괜찮아? 황 마담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수는 고개만 겨우 끄덕였어요. 황 마담도 만신창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빗속에 나란히 쓰러져 있었어요. 남수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빗방울이 얼굴에 떨어졌어요. 온몸이 아팠지만 열쇠는 안전할 거였습니다. 유진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아이들이 걱정됐어요. 무사히 빠져나갔을까? 비를 맞으며 어디에 숨었을까? 추울 텐데. 무섭겠지. 남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빗물에 섞여 알아볼 수 없었어요. 일어나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찾아야 했어요.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수의 심장이 뛰었어요. 두 개의 작은 그림자가 빗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유진과 유아였어요. 흠뻑 젖은 채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유아가 울면서 뛰어왔어요. 할아버지. 유아가 남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젖은 몸이 남수의 품에 안겼어요. 유진도 뒤따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망가라고 했잖아. 남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가요. 할아버지 두고 못 가요. 유진의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품속에서 열쇠 3개를 꺼내 보였습니다. 열쇠 있어요. 지켰어요. 남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바보들, 바보 같은 것들. 남수가 두 아이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빗속에서 세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황 마담이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일단 비부터 피하자. 황 마담이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유진과 유아가 남수의 양쪽 팔을 잡았습니다. 네 사람은 부서진 대합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유리창은 깨지고 살림살이는 부서졌지만 지붕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비를 피할 수는 있었어요. 남수는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유진의 품속에 열쇠가 있었어요. 내일이면 창고가 사라질 거였습니다. 하지만 열쇠가 있으면 방법이 있을 거였어요. 반드시 방법이 있을 거였습니다. 빗줄기가 조금 잦아들었지만 바람은 더 차가워졌습니다. 부서진 대합실 안은 엉망이었어요. 깨진 유리창 틈으로 찬바람이 스며들고 바닥에는 빗물 웅덩이가 여기저기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수는 움직이지 못했어요. 등을 벽에 기댄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바닥에 웅덩이가 점점 넓어졌지만 피할 힘도 없었죠. 온몸이 쑤시고 갈비뼈 쪽이 욱신거렸습니다. 깡패들에게 발로 밟혔을 때 부러진 건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진짜 아픈 건 몸이 아니었습니다. 남수는 부서진 대합실을 둘러보았어요. 유진이 만들었던 경보장치의 잔해가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유아가 정성껏 쌓아둔 잡지 더미는 빗물에 젖어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서연이를 못 지켰고 이 아이들도 못 지켰습니다. 남수의 눈앞이 흐려졌어요. 감옥에서 받았던 편지가 떠올랐거든요. 할아버지 어딨어? 나 아파. 편지를 받았을 때는 이미 손녀가 눈을 감은 뒤였습니다. 그때와 지금이 뭐가 다른가? 또 늦었고, 또 무너졌고, 또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남수의 고개가 천천히 떨어졌어요. 턱이 가슴에 닿았습니다. 그때 작은 손이 남수의 손등 위에 올라왔어요. 할아버지. 유진이 남수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유진의 눈이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열쇠 있잖아요. 아직 시간 있어요. 유진이 품에서 1000조각에 쌓인 열쇠 3개를 꺼내 남수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차갑고 묵직한 쇳덩이의 감촉이 송금 위로 전해졌어요. 유아도 남수의 팔을 잡고 일으키려 했습니다. 두 아이의 작은 몸이 남수의 무거운 몸을 지탱하고 있었어요. 서연이를 잃었을 때는 혼자였습니다. 감옥 바닥에서 울었을 때도 장례식장에 가지 못했을 때도 혼자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남수는 힘없는 다리로 천천히 일어섰어요. 황 마담도 절뚝거리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만신창이었지만 걸을 수는 있었죠. 갈 수 있겠어? 황 마담이 남수의 팔을 잡으며 물었어요. 남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람은 천천히 4번 창고로 향했어요. 비가 조금 잦아들었지만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자갈밭을 지나 철로를 넘었어요. 남수의 발이 한번 헛디뎠지만 유진이 재빨리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창고 앞에 도착했어요. 높이 3미터쯤 되는 철문이 어둠 속에 검게 서 있었습니다. 자물쇠는 쇠파이프에 맞아 찌그러져 있었지만 아직 열리지 않은 상태였어요. 깡패들도 끝내 열지 못한 거였죠. 제가 해볼게요.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첫 번째 열쇠를 자물쇠에 넣었습니다. 맞지 않았어요. 두 번째 열쇠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유아가 숨을 죽이고 남수의 손을 꽉 잡았어요. 마지막 열쇠였습니다. 이게 안 맞으면 모든 게 끝이었어요. 유진이 세 번째 열쇠를 넣고 천천히 돌렸습니다. 딸깍. 자물쇠가 열렸어요. 유진이 두 손으로 육중한 철문을 밀었습니다. 끽 녹슨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안에서 기름 냄새와 퀴퀴한 먼지 냄새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1년 넘게 닫혀있던 공간이었죠. 황 마담이 스마트폰 손전등을 켰어요. 빛이 콘크리트 바닥을 훑으며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빛이 멈춘 곳에 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남수의 숨이 멎었습니다. 검은색 최고급 SUV였어요. 앞 범퍼가 심하게 찌그러져 있었고 헤드라이트 한쪽이 완전히 박살 나 있었습니다. 사고의 흔적이 3년 전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남수는 그 차를 알았습니다. 3년 전 그날 밤 강태진이 몰던 바로 그 차였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 유진과 유아가 얼른 남수를 붙잡았습니다. 강태진은 이 차를 폐차했다고 했고 경찰도 끝내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남수가 대신 죄를 뒤집었었죠. 하지만 차는 여기 있었어요. 사고 흔적 그대로 3년 동안 이 창고 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남수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차에 다가갔어요. 손을 뻗어 찌그러진 범퍼를 만졌습니다. 금속이 차가웠어요. 손끝에서 올라온 한기가 팔뚝을 타고 가슴까지 번졌습니다. 할아버지, 차 안에 이거 있어요. 유진이 차 문을 열고 대시보드를 가리켰어요. 블랙박스가 달려 있었고 메모리 카드가 그대로 꽂혀 있었습니다. 남수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의 진실, 강태진이 운전했다는 증거. 모든 게 저 안에 담겨 있을 거였죠. 유진이 메모리 카드를 조심스럽게 빼서 남수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거면 할아버지 누명 벗을 수 있어요. 유진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어요. 남수는 메모리 카드를 꼭 쥐었습니다. 작은 칩 하나에 3년의 억울함이 담겨 있었어요. 남수의 눈가가 젖어왔습니다. 하지만 절망이 아니었어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드디어 싸울 무기를 얻었다는 뜨거운 분노의 눈물이었어요. 황 마담. 남수가 갈라진 목소리로 불렀어요. 이거 복사해 둘 수 있겠어? 남수가 메모리 카드를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여러 군데 백업해 둘게. 황 마담이 단호하게 말하며 카드를 받아들었어요. 이놈들이 또 뭔 짓을 할지 모르니까. 남수는 다시 차를 바라봤습니다. 찌그러진 범퍼 위로 손전등 빛이 흔들렸어요. 3년 동안 자신을 짓밟았던 강태진. 손녀를 죽게 만든 강태진. 이제 갚아줄 때가 됐습니다. 유진아, 유아야. 남수가 두 아이를 부르며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너희 덕분이다. 너희가 열쇠를 지켜줘서 이걸 찾았어. 남수가 가슴이 벅찬 목소리로 말하자 유아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유진도 눈가를 훔치며 남수의 손을 꽉 잡았어요. 남수가 두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서연이를 안아주지 못했던 팔이었어요. 그 팔이 지금 이 아이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황 마담이 물었어요. 남수가 천천히 일어서자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무너진 노인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싸울 거야. 남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지사 선거가 이틀 뒤야. 그 전에 이걸 세상에 알릴 거야. 남수의 주먹이 단단하게 쥐어졌어요. 손바닥 안에서 메모리 카드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결의를 다졌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창고 밖으로 빗소리가 약해지면서 먼 곳에서 새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새벽 4시쯤 되었을까요? 유아는 지쳐서 잠들었지만 유진은 깨어 있었습니다. 그때 며칠 전 황 마담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할아버지, 이 기차역을 사야 해요. 남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유진이 말을 이었어요. 놈들이 아침에 중장비 끌고 온다고 했잖아요. 창고 밀어버리면 이 차도 끝이에요. 할아버지 억울함 풀 증거가 사라져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합의금 통장이 떠올랐어요. 손녀의 목숨값이었죠. 쓰기 싫었습니다.
쓰는 순간 손녀의 죽음을 인정하는 것 같았어요. 유진이 남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돈으로 여기 사면 우리 집이 된다고 할아버지랑 계속 같이 살 수 있다고 했어요. 손녀 언니도 그걸 원할 거예요.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남수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황 마담이 끼어들었습니다. 아까 그 얘기 기억해? 이 폐역 주인이 미국 간다고 금매로 내놨다고 했잖아. 황 마담이 남수에게 다가오며 말했어요. 중개사가 소유주 도장까지 맡아놓고 있대. 시골이라 다 아는 사이야. 지금 전화하면 와. 남수가 황 마담을 바라봤습니다. 새벽인데 오겠냐고 물었어요. 황 마담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 인간 낚시 미치광이라 새벽 4시에도 깨어 있어. 황 마담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마디 나누더니 끊었어요. 뭔데? 계약금만 치면 바로 가계약 된다고. 황 마담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30분 후 중개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나타났어요. 잠옷 위에 점퍼만 걸친 모습이었습니다. 남수는 합의금 통장을 꺼냈습니다. 처음 꺼낼 때처럼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 돈으로 아이들의 집을 지킬 수 있었어요. 증거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강태진을 심판할 수 있었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계약금이 빠져나갔어요. 중개사가 가계약서 사본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이제 이 땅은 선생님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남수는 가계약서를 바라봤습니다. 손녀의 목숨값이 아이들의 집이 됐어요. 황 마담이 견인차 하는 조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와. 차 한 대 옮겨야 해. 증거니까 조심히 다뤄. 황 마담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새벽 5시 견인차가 도착했어요. 찌그러진 SUV를 조심스럽게 실었습니다. 황 마담 창고로 옮기기로 했어요.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는 남수가 품에 넣었습니다. 해가 떴습니다. 7시쯤 굴삭기 소리가 들렸어요. 깡패들이 왔습니다. 오늘 확실히 밀어버린다. 두목이 소리쳤어요. 남수가 창고 앞에 나타났습니다. 손에 가계약서가 들려 있었어요. 여기는 내 땅이야. 새벽에 계약했어. 남수가 또렷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깡패 두목이 다가와 서류를 빼앗았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진짜였습니다. 두목의 얼굴이 굳었어요. 두목이 창고로 달려갔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뭐야 이게? 아무것도 없잖아. 두목이 돌아보며 소리쳤어요. 남수가 창고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어요. 그래, 아무것도 없어. 이제는 남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뭔 소리야? 두목이 남수를 노려봤어요. 남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고 있었어요. 평생 당하기만 하던 노인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두목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뭔가 잘못됐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잘못됐어요. 두목이 전화기를 꺼내 위에 보고했습니다. 창고 비어 있습니다. 근데 뭔가 이상합니다.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한참 후에 강태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뭐가 있었는지 알아내. 두목이 대답하려 했지만 이미 전화는 끊겨 있었습니다. 깡패들은 찜찜한 표정으로 철수했습니다. 굴삭기도 돌아갔어요. 남수는 가계약서를 품에 넣었습니다. 입막음용으로 받았던 저주스러운 돈이 역으로 악당의 목줄을 조이는 무기가 됐어요. 유진과 유아가 남수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집이에요. 유아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남수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 강태진을 심판할 차례였어요.
며칠 후 황 마담의 집이었습니다. 좁은 거실에 네 사람이 고개를 맞대고 앉아 있었죠. 유진이 구해온 중고 노트북에 메모리 카드를 꽂자 화면이 켜졌어요. 그날 밤의 영상이었어요. 영상 속에서 만취한 남자가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태진이었어요. 차가 횡단보도를 지나는 행인을 들이받았고 행인이 쓰러졌지만 차는 멈추지 않고 도주했습니다. 음주 뺑소니의 명백한 증거였죠. 남수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3년 동안 억울하게 뒤집었었던 죄의 진실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경찰에 갈 거야? 황 마담이 물었어요. 남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찰은 이미 강태진 편이잖아요. 가봤자 묻혀. 남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면 어쩔 건데? 황 마담이 다시 물었습니다. 세상이 다 보는 앞에서 밝힐 거야. 강태진이 숨을 곳 없게 만들 거야. 남수의 눈빛이 단단해졌어요. 어떻게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으니 남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강태진 도지사 출마 기념회가 이틀 후야. 기자들이 수백 명 모이거든. 잠시 뜸을 들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기서 다 끝낸다. 황 마담이 고개를 끄덕이며 바로 말했어요. 내 다른 조카가 호텔 영상 장비 담당이야. 미리 손 써놓을게. 남수가 목이 메어 한참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고마워. 황 마담이 씩 웃으며 노트북에서 USB로 영상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저 인간 꼴 좀 보고 싶어서 그래. 황 마담이 복사가 끝난 USB를 남수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작은 칩 하나에 3년의 억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틀 후 강태진의 출마 기념회가 열렸습니다. 도심의 최고급 호텔이었어요. 정문 앞 계단에는 붉은 카펫이 깔려 있었고 로비 안쪽으로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연회장에는 정계 인사들과 기자들이 가득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번쩍였습니다. 강태진이 연단에 올랐어요. 잘 다림질된 양복에 국화 코사지를 달고 여유만만하더군요. 가족의 가치를 외치며 연설을 시작했어요.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약자의 편에 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중이 박수를 쳤어요. 그때였습니다. 호텔 앞 광장에서 굉음이 울리자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어요. 견인차 한 대가 호텔 정문 앞에 멈춰 선 거였습니다. 짐칸 위에는 앞 범퍼가 심하게 찌그러진 검은색 SUV가 실려 있었어요. 헤드라이트 한쪽이 완전히 박살 나 있었고 사고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견인차가 천천히 차를 내려놓았어요. 쿵 무거운 소리와 함께 SUV의 바퀴가 땅에 닿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몰려들었어요. 로비에 있던 기자 몇 명이 소란을 듣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찌그러진 차를 보더니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그 틈이었습니다. 남수와 유진, 유아가 호텔 정문을 지나 연회장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경비원이 막으려 했지만 이미 기자들의 시선이 쏠린 뒤였습니다. 남수의 손에는 USB가 들려 있었어요. 연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남수가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갔어요. 대리석 바닥 위에 삐걱삐걱 소리가 울렸어요. 수백 개의 시선이 남수에게 쏠렸습니다. 강태진이 연단에서 남수를 내려다봤어요. 잠깐 눈이 커졌다가 이내 여유로운 표정을 만들었습니다. 또 왔어? 무릎 꿇으러 왔나? 강태진이 청중을 향해 말했어요. 저 사람은 정신이 이상한 정과자입니다. 무시하세요. 남수가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섰습니다. 지금 이 호텔 앞에 차 한 대가 서 있습니다. 남수의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3년 전 뺑소니 차량입니다.
강태진이 직접 몰았습니다. 남수가 USB를 높이 치켜들었어요. 저는 대신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이 안에 그날 밤 블랙박스 영상이 들어있습니다. 연 회장이 술렁였습니다. 강태진이 코웃음을 쳤어요. 증거도 없이 헛소리야? 저런 미친 노인 빨리 끌어내. 경호원들이 남수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연 회장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떴습니다. 황 마담의 조카가 미리 손을 써둔 거였죠.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됐어요. 만취한 강태진이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차가 행인을 들이받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강태진의 얼굴이 확대됐습니다. 도주하는 차 안에서 강태진이 중얼거리는 소리까지 녹음되어 있었어요. 어차피 남수한테 뒤집어 씌우면 돼. 연 회장이 얼어붙었습니다. 2초, 3초 숨막히는 정적이 흐르더니 한꺼번에 소란이 터졌어요. 기자들이 연단을 향해 달려들며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꺼, 저거 꺼. 강태진이 소리쳤지만 목소리가 갈라지고 있었어요. 아까의 여유로운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하얗게 질린 얼굴에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 연단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족의 가치를 외치던 입으로 할 말이 없었어요. 경호원들이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것이 생중계되고 있었어요. 수십 대의 카메라가 광장에 찌그러진 차량과 무너진 강태진의 얼굴을 동시에 담고 있었습니다. 남수의 눈가가 젖었어요. 3년 동안의 억울함, 손녀를 잃은 슬픔,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해냈어요. 유진이 울먹이며 남수의 손을 잡았어요. 유아가 남수의 팔에 매달렸습니다. 남수가 두 아이를 끌어안았어요.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세 사람은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대리석 바닥 위에 낡은 운동화 세 켤레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화려한 호텔 한가운데에서 가장 초라한 세 사람이 가장 당당하게 서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된 다음 날 강태진이 구속됐어요. 뺑소니 사망사고, 증거인멸, 위증교사, 죄목이 줄줄이 붙었고 도지사 선거는 물 건너갔습니다. 불법 철거에 가담했던 경찰들도 줄줄이 적발되어 징계를 받았어요. 화려했던 정치인의 몰락이었어요. 남수의 억울함도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무고한 운전기사가 주인 죄를 뒤집어 썼다는 사연이 뉴스를 탔어요. 손녀를 살리기 위해 거짓 자수를 했다는 이야기에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재심 절차가 시작됐고 몇 달에 걸친 심리 끝에 남수의 전과 기록은 깨끗하게 지워졌습니다. 재심이 끝난 다음 날 남수는 유진, 유아와 함께 손녀 무덤을 찾았어요. 언덕 위에 조용한 공원묘지였습니다. 봄바람에 묘지 앞 진달래가 흔들리고 잔디 사이로 흙냄새가 올라왔어요. 작은 비석 앞에 세 사람이 섰습니다. 비석에는 서연이의 이름과 날짜만 적혀 있었어요. 남수가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입이 떨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미안하다. 남수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어요. 할아버지가 잘못했다. 내가 아플 때 곁에 없어서 손 잡아주지 못해서. 남수의 어깨가 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어딨냐고 올 때 철창 안에 있어서 마지막 가는 길도 함께하지 못해서. 그때 서연이의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어요. 감옥에 들어가기 전날 병원에 들렀을 때였어요. 서연이가 침대에 앉아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나 태어나면 하얀 운동화 사줘. 친구들이랑 운동장 뛰어다닐 거야. 남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었어요. 그래, 제일 예쁜 걸로 사줄게. 기다려.
하지만 서연이는 운동화를 신어보지 못했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할아버지를 부르다가 눈을 감았어요. 남수가 비석 앞 잔디에 이마를 대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졌어요. 어깨가 들썩일 때마다 소리 없는 울음이 잔디 위로 번졌습니다. 운동화도 못 사줬다. 이 할아버지가. 갈라진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어요. 유진이 다가와 말없이 남수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유아도 남수의 팔을 잡고 옆에 앉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곁에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세 사람 위로 조용히 지나가는 동안 한참을 그렇게 울었어요. 남수가 고개를 들었을 때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유진을 바라보고 유아를 바라보았어요. 남수가 유진과 유아를 비석 앞으로 이끌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새 식구 데려왔다. 내 동생들이야. 착하고 예쁜 아이들이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가자, 우리 손녀들, 집에 가자. 남수가 처음으로 유진과 유아를 손녀라고 불렀어요. 할아버지. 유진의 눈가가 젖은 채 남수를 올려다보자 유아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도 할아버지 손녀예요? 남수가 두 아이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래, 이제 진짜 내 손녀들이야. 세 사람은 손을 잡고 묘지 언덕을 내려왔습니다. 몇 달이 흘러 화창한 봄날이 되었어요. 폐역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깨진 유리창은 새 유리로 바뀌었고 대합실이 거실이 됐어요. 낡은 벤치 대신 식탁이 놓였습니다. 벽에 액자 3개가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병원 침대에서 웃고 있는 서연이 사진, 그 옆에 유진 사진, 그 옆에 유아 사진이었죠. 저녁 무렵 4사람이 둘러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남수, 유진, 유하, 황 마담이었어요. 김치찌개 냄비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처음 함께 밥을 먹던 그날 밤처럼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숨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맛있다. 유아가 국물을 후후 불며 말하자 유진이 남수 그릇에 반찬을 올려놓았습니다. 할아버지 많이 드셔야 하잖아요. 남수가 다시 유진 그릇에 돌려놓으며 말했어요. 너나 먹어라. 유진이 또 올리고 남수가 또 돌려놓자 유아가 참다 못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둘 다 먹어라, 제발. 황 마담이 투덜대자 식탁이 환해졌어요. 내일 읍내에서 장 본다. 애들 옷도 사야 해. 황 마담이 설거지를 하며 말했습니다. 신발도요. 유아가 얼른 말하는 순간 남수의 숟가락이 멈췄어요. 할아버지, 나 태어나면 하얀 운동화 사줘. 서연이의 목소리가 유아의 목소리와 겹쳤어요. 남수가 잠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유진이 동생을 팔꿈치로 쿡 찌르며 눈치를 줬어요. 알았어, 알았어. 황 마담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남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유아 운동화 바닥에 구멍 났더라. 새하얀 거 사줘. 예쁜 걸로.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진짜요? 새 운동화요? 유아의 눈이 반짝이며 두 손을 모았어요. 남수가 유아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이에게 못 사준 운동화였어요. 그 약속이 지금 유아에게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제일 예쁜 걸로. 남수가 유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유아가 신이 나서 발을 동동 구르는 걸 보면서 남수는 가만히 웃었습니다. 그렇게 웃고 떠들다 보니 어느새 밤이 깊었어요. 유진과 유아가 잠들고 나서 남수가 아이들 방문을 살짝 열어 들여다봤습니다. 두 아이가 나란히 누워 자고 있었어요. 유아의 찢어진 운동화가 방문 앞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바닥에 뚫린 구멍 사이로 양말이 보였어요.
남수가 문을 닫고 벽의 액자 앞에 서서 서연이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할아버지 잘 살고 있다. 운동화 내일 꼭 사줄게.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남수도 몰랐습니다. 서연이에게인지 유아에게인지 아니면 둘 다에게인지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어요. 버려진 기차역이 집이 됐고 버려진 사람들이 가족이 됐습니다. 남수는 내일 읍내에서 새하얀 운동화를 살 겁니다. 유아 발에 꼭 맞는 세상에서 가장 하얀 운동화를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